안녕하세요. 챕터 9부터 에필로그까지 발표를 맡게 된 11조입니다. 저는 챕터 9를 맡은 발표자 정우영입니다. 19세기 말에 성장한 도시계획의 초기 아이디어는 더럽고 불결하며 체증이 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결국 사람들의 행태와 사회-경제적 역학의 결과이므로 도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탐구가 필요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도시계획의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생각은 이념적이고 선언적이었는데 르네상스 이상주의자가 구상한 도시공간구조는 기하학적 도식에 머물렀고 공상적 사회주의자도 사각형이나 단일 건물, 중심에 공동부엌을 배치하는 등 그들이 상상한 모습을 물리적 공간에 투영하여 공간구조를 구상하였습니다. 하워드가 이상적이라 생각한 정원도시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에는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주거 공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원호를 따라 공원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중간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워드는 도시에서 가장 먼 바깥의 도시 테두리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공장과 운송을 위한 철도를 두는 것을 구상하였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생각이 이제 창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시민들의 삶과 일을 개선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만드는 공학적 접근에서 출발한 도시계획이 공공복리를 향한 사회발전의 틀로 구체화되어가는 시기에 경제학과 사회학도 정립되었습니다. 즉, 특정인의 관념을 도시구조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실제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로 있는 그대로의 도시가 왜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시기에 시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시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객관적이면서도 경험지향적인 과학적 접근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업화로 도시가 이전에 보지 못한 수준으로 커지면서 나타나는 사회학적 현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촌락과 같은 당시 대부분을 차지하던 지역과 다른 도시의 사회적 특성에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학자들은 소규모 촌락에서 경험한 커뮤니티적 공동체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도시를 이런 커뮤니티 공동체 촌락과 대비시켰습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촌락에서는 가족 혹은 친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유사성, 공통된 신념과 문화,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관계의 지속성에 기반한 사회적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적 공동체 방식으로 사회집단이 운영되고 개개인의 행동은 가족과 이웃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통제되고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도시는 사회라는 방식으로 사회집단이 운영되었고 사회 운영 방식으로 합리성과 효율성, 객관성과 형평성 등의 기준이 등장하게 됩니다. 도시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촌락과 비교해서 형식적이거나 임시적인 경우가 발생하였고 인간으로서 관계 외에 모인간적인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시는 도시 사람들을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멜 역시 도시의 삶이 사람들을 비도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 촌락에서 도시로 이주한 많은 사람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에는 비동질적이고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소규모 촌락처럼 단단한 사회관계를 기반으로 한 통제가 불가능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간 관계가 없는 도시는 사람들에게 고립감을 주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진메과 동시대 인물인 디르켐도 도시 생활로 사람들이 아노미에 빠지고 일탈 행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봤는데 전통사회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을 겪으면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진멜과 디르켐은 일탈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도시의 억제 또는 해체가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디르켐의 주장은 과학적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사회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뒤르켐은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며 자료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제에서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지식을 확장하는 과학적 반복론을 사용하였고, 관념보다는 실제를 먼저 살피고 조사와 자료에 근거하여 도시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게데스와 반복론적인 측면에서 맥을 같이 하였습니다.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러한 통념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뒤집히게 되었는데, 간스, 제이콥스, 화이트의 저작을 통해서 진멜이나 디르켄과 같은 사람들이 지녔던 도시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들이 수정되게 됩니다.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자들은 관념에 기반한 특정 형태의 도시 모습을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각적으로는 기하학적 패턴을 보여주는 모습을 그렸고, 도시사회의 모습에는 수직적 신분제에 따른 사회구조가 당연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에 반하는 움직임은 19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생겨나 있는 그대로 도시의 모습을 파악하고 이런 공간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사회경제적 이유를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도시와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된 도시를 계획하려는 접근이 새롭게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회집단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연구는 시카고 학파의 파크와 버데스로 이어져서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파크와 버데스는 객관적이고 경험 지향적인 접근, 직접 관찰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시에 대한 기존의 관념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시 공간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파크와 버데스는 1920년대 전후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그들의 관찰에 따르면 도시에는 대부분 하나의 생산업무 지구가 있었고, 이 생산업무 지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자원을 넣고 사회 집단 간 경쟁을 통하여 침입과 천위의 과정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생산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는 부유한 계층이 차지하게 되고, 가난한 계층은 이와 대조됩니다. 도로와 교통이 발달되고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부유한 계층은 쾌적성이 좋은 교외 지역에, 가난한 계층은 이제 쾌적성이 떨어지는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이 발달되고 전후를 보았을 때 도시 구조는 시대의 사회경제와 기술적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데스는 침입과 천위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도시의 모습을 동심원 모형으로 정리하였는데, 도심 중심부에 업무지구, 바로 바깥에 주거와 산업이 혼재하는 점이지대, 그 다음은 노동자들 중산층, 부유한 사람들 순으로 1, 2, 3, 4, 5번 순,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버제스의 이론은 20세기 초 산업도시의 사회적 질서와 그 공간 구조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공헌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도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카고 학파의 도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호이트의 부채꼴 모형 이론으로 이어졌는데, 호이트 역시 이제 도시가 성장하면서 만들어내는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관념이 아닌 실제에 기반한 경험적 방법을 통해 탐구하였습니다. 호이트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특정 교통로나 주요 지리적 경관선, 구릉이나 절벽, 강변 등을 따라서 이동하고 확산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소득 집단이 이주하면서 생긴 빈 공간을 그보다 이제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점유해 나가는 과정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 구조는 동심원적인 모습이 아니고 중심에서 이제 쐐기 모양처럼 방사형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개념화시켰습니다. 미국의 도시 시카고는 계속 성장하고 공간적으로도 확장되었는데, 해리스와 울먼은 기존의 단일 도심적 모습이 아닌 도시가 다수의 중심지로 구성되었음을 관찰하였고, 다핵심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리스와 울먼에 따르면 도시에는 상업구역, 대학 등과 같은 중요한 기관이 있고, 이 기관들이 주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면서 다수의 중심을 형성하는 도시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이후의 도시들은
도시가 커지게 되면서 단일 도심이기보다는 여러 중심지를 갖는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탈러는 독일 남부 지역 취락지들의 공간적 분포를 조사하면서 중심지들이 벌집과 유사한 패턴의 체계적인 기하학적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중심지는 배후지라고 불리는 주변 지역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으로 상점이나 병원 등과 같은 중심 기능이 입지한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심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각 중심 기능이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한의 수요, 즉 최소 요구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커지면서 중심지 수가 많아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다 상위 기능을 갖는 중심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상위 기능을 갖는 중심지는 육각형 모양 안에 A를 뜻합니다. 상위 기능의 중심지와 하위 기능의 중심지가 서로 중첩하면 계층적 구조의 공간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 일반적으로 벌집 모양의 유사한 육각형 형태의 중심지 분포 패턴을 보입니다. 여기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체계 개념들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체계 발견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촌락의 공간적 분포가 우연이 아니고 무작위가 아닌 체계적인 질서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독일 남부 지역에서 드러난 도시들의 공간 분포에 대하여 중요한 발견인 것은 맞지만 기술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호텔링은 공간적 형태라는 결과가 아닌 사람의 행태라는 원인에 주목했습니다. 형태는 결국 사람의 행위, 즉 행태의 결과물이므로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근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접근의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차이가 매우 크고 중심지가 먼저 존재하고 여기에 사람이 맞춰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산물로 중심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부산 해운대 해변이라고 상상해보고 이 해변에 A에서 E까지 100명의 사람들이 균등하게 머물러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곳에 두 개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입지한다고 할 때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어디에 입지하는 것을 선택하는지, 두 가게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동일하고 해변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개의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고 가정합니다. 우선 아래 그림처럼 해변의 양 끝에서 4분의 1 지점에 가게가 하나씩 입지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기서는 A와 B를 뜻합니다. 이때 A 가게와 B 가게는 각각 50명씩 손님을 끌어들여 하루에 50개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것입니다. 여기서 A 가게 주인이 매출을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입지 선택을 통해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A 가게를 해변의 가운데인 C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것인데 A 가게의 왼편 사람들은 A 가게로 올 것이고 B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변의 가운데인 C 오른쪽에 있던 사람 중 일부는 B 가게보다 A 가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B 가게 대신 A 가게로 올 것입니다. 그 결과 A 가게는 50명보다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 가게는 그만큼 손님을 잃게 되죠. B 가게도 A 가게와 마찬가지로 C 지점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두 가게 모두 최종적으로 입지하는 곳은 C 지점이 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C 지점이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목격하면서 의아해하는 입지 형태에 대한 우리의 물음에 호텔링은 사람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적 답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라는 가운데 지점에 두 가게가 모두 위치하지만 이것이 매우 동적인 균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A와 B 두 가게가 해변 가운데 있는 모습이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두 가게는 서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경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 결과 정확히는 안정적으로 보이든 균형적인 공간 패턴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함의는 중심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 사회경제의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이 변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중심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중심지가 아니었던 곳이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균형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퀄리티로서의 균형, 이퀄리브리엄으로서의 균형, 두 가지 균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퀄리티로서의 균형은 균등한 상태를 의미하고 결과가 도민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퀄리브리엄으로서의 균형은 반대되는 또는 여러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가운데 균형이 잡힌 상태를 말하고 이퀄리티로서의 균형과는 다르게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호텔링이 입지균형 모델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결과 균형적인 공간적 입지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간적 형태가 우리에게 최적인가? 호텔링의 모델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A 지점에 있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구하려면 C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B 지점에 있는 사람은 C 지점까지 가야 하고요. 만약 두 개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B와 C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A에 있는 사람은 B까지만 가면 되고, 즉 두 개의 아이스크림 가게 모두 중앙에 있을 때보다 A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반으로 줄게 됩니다. 두 아이스크림 가게의 하루 판매 수는 50개로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의 이동거리 총합은 약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게 매출은 줄지 않으면서 이동거리가 감소하여 모든 사람의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 매출과 소비자의 이동 편의만을 고려한다면 두 아이스크림의 가게의 바람직한 입지는 최적 입지는 B와 D에 각각 하나씩 입지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가게의 입지를 B와 D에 하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B와 D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 공적 개입의 타당성입니다. 공적 개입의 방법과 정도가 효율적이어야 하며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개입을 하고자 한다면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기본이 되고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대안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는 별개의 과학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타당성을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